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민정 교수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인터넷과 혐오를 주제로 해서 현대의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혐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혐오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혐오를 키워드로 한 기사들이 매년 몇 건씩 발간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90년에서 99년까지는 매년 1000개 미만이었다가 2000년이 되면서 1000개가 조금 넘었고 2015년에는 4400여 개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000건 정도의 기사가 혐오를 키워드로 한 기사들이었고요. 2020년은 전체 연도가 아니라 7개월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발간된 기사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도 벌써 8,000건이 넘었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발간된 기사들에서 혐오와 연관된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빈번하게 함께 언급이 되었고요. 동성애, 장애인, 중국과 같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집단 관련 언급도 눈에 띕니다. 페이스북, SNS, 게시물, 유튜브, 댓글, 악플, 사회 관계망 서비스처럼 인터넷과 관련된 단어들도 다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고요. 한편 혐오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를 월별로 따져보니 2020년 2월이 가장 많았는데 1,826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달은 2020년 3월로 1,413건이었습니다. 이 두 개 달의 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혐오 연관 키워드를 분석해보니 중국인과 코로나19가 가장 빈번하게 연관하여 출현한 키워드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중국인, 아시아인,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이 각지에서 나타났던 것을 언론 기사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염병 발생 시기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담론이 강화되고 이러한 담론이 인권 침해를 낳은 사례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혐오를 제노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제노포비아는 자신이 속한 내 집단, 즉 우리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 집단, 그들을 구별한 다음에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경제적 불황, 범죄,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들이 초래했다라고 비난하면서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 배제 등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시작에는 늘 혐오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고든 울포트는 그의 저서 편견에서 편견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기 전에 혹은 실제 경험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로 품게 되는 감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대개 부정적인 편견인 경우가 많고요. 편견은 태도와 믿음을 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에는 5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적대적인 말에서 시작해서 회피, 차별로 나아가고 물리적 공격,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절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쉽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감정 전염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감정 전염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타인의 표정이나 발성, 동작, 표현 등을 모방하게 되는데요. 아기들이 엄마의 표정과 표현을 모방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감정의 구심성 이론에 따르면 신경세포의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는 뇌에서 근육인 원심성이 아니라 근육에서 뇌라는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는 얼굴을 보면 따라서 웃게 되고 웃게 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 전염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요. 우선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되어
집단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3단계로 전파가 되는데요.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감정이 확산됩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의 전염력이 긍정적 감정의 전염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테키스와 파울러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보다 고독감이 훨씬 강하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감정 전염은 대면 상황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2012년도에 68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긍정적 게시물과 부정적 게시물을 노출하는 정도를 조작하는 실험을 몰래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게시물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을 더 많이 올렸고, 부정적 게시물에 더 자주 노출된 이용자들은 부정적 게시물을 더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편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첫 단계가 적대적인 말이라고 했는데요. 편견을 드러내는 적대적인 말은 혐오 표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헤이트 스피치의 번역어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도에 발간한 혐오 표현 리포트에서 혐오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 폭력의 선정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혐오 표현에서 주목하는 혐오는 일시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감정으로서의 혐오가 아니라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반유대주의, 성차별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사회적 의미의 혐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철학자 마사 너스바움은 그런 의미에서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원초적 혐오란 배설물이나 혈액, 소변, 시체, 구더기 등을 보거나 만질 때 실제 감염 위험이 있을 때 나오는 직관적 반응으로서 영어로 표현하면 disgust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동물적 특성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직관적 반응을 특정 집단에 투사해서 가령 동성애자나 흑인이나 여성이나 유대인 등 특정 집단이 이런 오염원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을 투사적 혐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9세기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이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뿜어내고 그것이 생리 중인 여성의 냄새와 유사하다고 널리 믿었다고 합니다. 너스바움은 원초적인 혐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투사적 혐오는 공정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투사적 혐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며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데요. 그간의 인류 역사 그리고 현재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사적 혐오의 양상을 보면 투사적 혐오는 언제나 소수자 집단을 향해 작동해 왔고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을 열등한 존재이자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와 바탕을 둔과 동시에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사회 구조적으로 생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도 해악을 끼치지만 혐오가 생산하는 부정의가 차별행위,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은 혐오 표현이 증식하는 혐오의 온상이자 극단적인 혐오를 확산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은 오프라인에서의 혐오 표현보다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의 혐오 표현보다 널리 또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강연을 듣는 청소년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든 시기이겠지만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만이 기성매체, 즉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매체, 그리고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용어가 보여주듯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의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지만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중간 매개자, 즉 게이트키퍼를 거쳐서 걸러지는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전 연령층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된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드러내고 오프라인에서는 표명하지 않을 혹은 오프라인에서는 차마 표명하지 못하는 혐오의 말들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진 혐오 표현 하나는 거기에 달리는 무수한 댓글들 그리고 다른 사이버 공간으로 퍼나르기를 통해서 무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최초 게시자가 혐오 표현을 삭제한다고 해도 미러링 사이트나 스크린 캡처본을 통해 영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넷 트롤들은 일부러 혐오와 증오에 가득 찬 극단적인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즐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명의 트롤이 여러 개의 계정들을 개설해서 자신이 올린 메시지에 지지하는 답글들을 달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올린 혐오 메시지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이 더 널리 퍼지고 극단적인 양상을 띠는 이유는 침묵의 나선 모델, 연쇄 하광 효과, 집단 극화 현상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모델은 독일의 사회과학자 엘리자베트 노엘레 노이만이 주장한 것인데요. 원래는 매스미디어가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시키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침묵의 나선 모델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여론과 일치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는 성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지배적인 여론은 점차 널리 퍼지는 데 반해서 소수 의견은 점차 침묵되는 침묵의 나선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침묵의 나선이 발생하기 전 초기 단계에 사람들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한 여론이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여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개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환경은 실제와는 다를 수 있고 특정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립감을 두려워해서 이견 제시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2014년에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 침묵의 나선 모델이 소셜미디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치학자이자 법학자인 카스 선스타인은 연쇄 하광 효과 혹은 폭포 효과로 불리는 캐스케이트 이펙트와 집단 극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소문들을 쉽게 받아들이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극단적인 의견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산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쇄 하광 효과란 앞선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음악 다운로드 관련 실험에서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한 노래들을 선택해서 내려받는 경향이 훨씬 컸고 별로 인기가 없는 노래는 거의 내려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노래가 단순히 처음에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히트곡이 되거나 실패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쇄 하광 효과를 인터넷상에서의 소문에 적용해 볼까요? 일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대체로 상대적으로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전파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틀린 정보를 믿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소문을 수용하게 되고 결국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거짓 소문이 사실로 둔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 욕망인 평판 압력도 작용해서 소문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한편 소문은 소문에 대한 감정 상태, 주로 역겨움, 분노 등의 감정이 강할수록 잘 전파됩니다. 집단 극화 현상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더 극단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자신들만의 정보가 모든 것인 양 편향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집단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집단 토의의 결과는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런 집단에 남아있기 싫은 사람들은 집단을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집단은 더욱 극단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다양성은 약화되고 결국 혼자였을 때는 감히 하지 않을 일들도 집단에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침묵의 나선, 연쇄 하강 효과, 집단 극화는 인터넷상에서 소위 필터 버블에 갇힌 개인의 편향된 정보 습득과 또한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서 확증 편향을 나타내는 심리적 기제로 인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필터 버블은 엘리 파리저가 인터넷상의 개인화된 서비스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개인화 기술이 발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은 이용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해서 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이전 시청 기록을 분석해서 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맞는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은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 정보에만 노출이 되고 다양한 의견이나 주제를 접할 기회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터 버블에 갇힌 개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서, 즉 자신이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것과 배치되는 사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확증 편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기존에 믿는 바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정보는 거부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스탠포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으로 나눈 다음에 사형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연구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 연구는 조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흠결이 없는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된 것이었는데요. 한 연구는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다른 연구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는 연구가 훨씬 믿을만하고 현실을 짚어낸 연구라고 평가한 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연구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았고요. 온라인에서의 편향된 정보 습득은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또 반대로 확증 편향은 온라인에서의 편향된 정보 습득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 미디어 환경은 개인의 편향된 정보 습득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편향성이 침묵의 나선, 연쇄 하강, 집단 극화로 설명되는 사회심리학적 기제와 맞물리면서
혐오 표현이 인터넷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발화의 형태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본래는 소수의 견해에 불과했던 혐오의 메시지가 마치 지배적인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혐오의 감정을 가진 개인은 온라인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혐오의 감정으로 뭉친 집단을 쉽게 꾸리고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그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혐오의 정서를 공유하고 증폭하면서 하나의 그룹 정체성을 형성, 확립하여 오프라인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개개인이 감정을 표출하는 발화 행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혐오 표현이 공동체의 상생 문화에 미치는 영향, 시민사회의 담론 형성 및 유통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절한 작동 및 구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 양성에 미칠 영향의 측면에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은 크게 국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범사회적 차원으로 나눠서 논의할 수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항 표현에 대해서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항 표현은 말 그대로 혐오에 대항하는 표현을 뜻하는데요. 철학자 류민석은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이라는 책에서 표현 행위론에 기반하여 혐오 표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 후 정치학자 캐서린 갤버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대항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혐오 표현이 불평등, 차별을 지지하고 실행하는 혐오와 관련 있는 표현이라면 대항 표현은 평등, 차별 반대, 역량 강화와 관련 있는 표현입니다. 대항 표현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캐서린 갤버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활용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대항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마스는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객관세계의 사실성에 대한 주장이고, 두 번째는 상호 주관적인 규범 및 가치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이며,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성에 대한 진정성과 관련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타당성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대항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먼저 거짓에 기초한 혐오 표현인 경우, 예를 들어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혐오 표현은 팩트체크를 통해서 논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힙합 랩에 대해서는 랩을 통해서 표현된 가치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여성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발언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진정성 관련 주장에 대한 논박은 혐오 발화자의 동기가 사실상은 혐오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혐오 발화자가 꼭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눈치 때문이나 무지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심지어는 타인의 관심을 받으려고 혐오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에 호소하는 대항 표현을 통해서 혐오 표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면에 호소하는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적어도 공론장에서는 혐오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항 표현의 네 번째 방식은 전복, 탈환, 패러디라고 이름 붙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코미디언 김숙 씨가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 집안에 남자를 잘 들여야 한다더니 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성차별적 혐오 표현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되돌려주는 맞받아치는 방식의 대항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항 표현에 대한 논의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항 표현을 혐오 표현의 대응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맞대응하라는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집단적인 연대와 조직에 기반한 대항 표현, 공적인 대항 표현, 권위를 가진 국가나 공직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대항 표현의 화자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항 표현의 장려를 위해서 인권단체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대항 표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과 혐오를 주제로 해서 현대의 혐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주류성과 비주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는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비주류에 속하지만 이성애자라는 점에서는 주류성을 가집니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저의 정체성은 한국에서는 주류성을 지니지만 미국에 가면 소수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러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그러한 속성이 때로는 주류에 속하고 때로는 비주류에 속한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 편견에 기반해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일인지 기억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이 강연이 끝난 후에 각자 종이를 한 장씩 꺼내신 다음에 내가 가진 정체성 중에서 주류에 속하는 것과 비주류에 속하는 것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혜택, 그리고 내가 느꼈던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앞으로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에서 혐오 표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대항 표현을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의 대항 표현이 전하는 평등과 차별 반대의 목소리, 긍정적인 감정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